네, 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. 자, 11월 16일은 어떠한 그 사건, 사고가 지구상에 있었을까요? 물론 기념일로 봐서는 그 이제 세계 관용의 날입니다.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, 상대방을 이제 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. 너그럽게, 그야말로.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, 오늘이 이 1952년에 그 있었던 그 이제 사건인데, 바로 미국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는 날입니다. 음, 우리는 이제 북한이 이제 지금 핵무기를 그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해갖고, 진짜 그야말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, 그러면 그 휘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. 참 정말로,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, 우리가 정말 그렇게뿐이 대처할 수 없었을까? 미국은 또 그렇게뿐이 못했을까? 어, 우리가 뭐 육자회담을 거치고 뭐 별의별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조치를 많이 취했는데, 그러면서 이제 한때 그 영변을 폭격한다라고 클린턴이 그 이제 얘기를 했었죠. 그때 이제 우리의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 지구상의 어떤 동맹보다도 그 민족이 우선이다라고 취임식 때 얘기를 해갖고 또 많은 논란이 이제 있기는 했지만은 뭐 그렇게 되면 또 남북한 간에 또 뭐 혹시 전쟁이라도 이제 또 발생이 되면은 어떡하나 해갖고 이제 그때 그 반대를 해서 결국 못했죠. 예. 물론 뭐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싹을 잘라놨으면은 쉽게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. 뭐이 돈을 퍼줬느니 뭐니 해갖고서 이북에 그 이제 돈을 이제 갖다 줬다라고 해갖고서 뭐 처벌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다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참 그게 이해는 안 되는데 어, 뭐 이렇게 준 돈이 꼭 그 핵무기 개발하는데 뭐 쓰였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죠 결국은. 그 돈이 그 돈인데 뭘 그걸 갖고 요 돈 받은 돈을 갖고서 뭐 만들어내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나오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한 그 지금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뭡니까 진짜? 저 김동길 박사가 늘 쓰던 말이 있죠. 이게 뭡니까? 진짜 이게 뭐예요? 핵무기를 이렇게 위에 들고 있고 뭐 미사일 막 쏴대고 그러면 정말 참 어리석은 백성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. 적군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를 그렇게 해 제껴놨으니 그것도 권력에 실세 있는 인간들이 말이죠. 정말 답답한 그 상황입니다. 자, 뭐 그거는 그거고 인류는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갖고 속을 썩이는지 정말 알 수 없죠. 뭐 속은 상하지만은 미국이 그 수소폭탄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실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원자폭탄을 그 이제 그 개발을 해갖고서 또 그걸 이제 실험을 할 때 참 그래서 이제 그 이 남태평양 뭐 이런 비키니 섬에서 이제 막 그 실험을 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키니 수영복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이름을 비키니로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? 비키니 섬에서 그 원폭 실험을 해갖고서 그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일이 막 이제 벌어지니까 그럼 이걸 비키니로 하자 해갖고서 그래서 그 비키니라는 그 명칭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. 그런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자, 어찌됐든,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수소폭탄과 관련된 미국이 실험 역사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일반 핵폭탄보다 수십 배 강력한 수소폭탄. 북한도 이제 수소탄을 갖다 개발했다라고 해갖고 언젠가 한번 김정은이가 이렇게 보는 그런 영상이 그 TV에 비쳤던 것 같아요. 사실 우리나라도 뭐 핵 연료, 핵 사용한 거를 갖다 재처리를 그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. 정말 그것만 한다라면은 뭐, 이 만드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안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. 또,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핵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제철이 못하니까 그냥 그 방사능 물질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, 참, 그것도 마냥 그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. 그건. 일본은 그 재처리가 가능한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, 정말. 이게 외교를 통해서 그런 걸 풀어야 되는데, 쓸데없는 짓에 정신 팔려갖고 있으니까 참. 정말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건지, 뭐, 배가 산으로 가는 건지, 뭐, 바다로 가는 건지, 또랑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, 정말. 예, 하여튼, 뭐, 그렇게, 이런 핵무기를 실제로 그 실험을 하는 경우에 그 영향이 어떨까요, 진짜, 그야말로. 그래서 오늘 그 실험의 역사와 배경, 그리고 그 여파까지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자, 수소폭탄. 즉, 이 열 핵무기는 기존 핵 분열 폭탄과 달리 핵 융합을 이용한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이 핵무기들은 핵 분열 핵을 분열시켜가지고 이제 폭탄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핵 융합을 하면서 이제 폭탄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있죠. 어, 나가사키와 교모 아메다타 뭐 이런 그런 그 엔카 일본 엔카가 있는데 어, 글쎄요 왜 나가사키에 오늘도 비가 내렸다라고 하나 아마 그 방사능 낙진을 생각하고서 그 노래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오늘은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얘기는 아니고요. 하여튼 그거보다 그 원자폭탄 그 리들보이하고 팻맨이죠. 예. 그 두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게 바로 이제 결국 수소폭탄이 이제 되는 거죠. 자, 1950년대 초에 과학자 에드워드 텔러와 스타니슬로 울람이라는 이 학자들이 그, 뭐 핵물리학자죠. 핵융합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소폭탄을 갖다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. 물론 핵 융합과 그다음에 뭐 분열, 이것도 굉장히 그또 복잡한 그런 이론을 갖고 있지만, 뭐 오늘은 뭐 그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. 자, 어찌됐든 이 시기는 냉전 초기였어요. 50년대 초니까 그야말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더군다나 이제 한국전쟁 6.25 사변이 이제 끝나는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발발했다가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에 냉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거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이제 견제하느라고 무기 개발에 이제 경쟁에 서로 뛰어든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뭐 핵무기를 몇 개 만드는 것 같다고 하면 소련도 그만큼 만들어 놔야지 서로 이제 그 비등한 그런 상태가 되서 못 건드리는 거죠. 근데 뭐 핵무기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핵무기 자체를 갖고 있다라면은 그뭐참 손댄다라는 게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그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정말 그야말로 이제 시체말로 또라이 같은 그런 인간이 야 핵무기 쏴버려라 이제 이래갖고서 핵무기 날라가고 터지면 이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겠죠. 글쎄요,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북한이 서울에다가 핵무기를 쏠까요?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뭐 그렇게 쏠 때 뭐 이쪽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. 그야말로.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을까? 그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뭐 레이저를 이용한다든가. 아니면 재래식 그 폭탄을 그냥 엄청나게 그냥 어떻게 운반해갖고 터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. 이 강력한 레이저가 가능하더라면 뭐 핵무기 발사하더라도 이 레이저는 빛이 속도로 나가니까 뭐 그걸 뭐 방어하는데 시간이 어떻고 이런 거 계산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바로 쏴버리면 되니까. 물론 이제 얼마나 이제 이 레이저가 집속이 되느냐 문제겠지만 말이죠. 예. 자, 어찌됐든, 이건 뭐, 소위 그 수소폭탄을 그 설계해서 실험한다는 얘기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죠. 이건 뭐 정치적으로, 군사적으로 엄청난 그 결심이 뒤따르는 그러한 그 이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나 그때 당시는 냉전이었기 때문에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, 그다음에 이 군사 전문가도 그렇고, 그다음에 그 군 지휘관들도 그렇고, 야, 이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. 예. 자, 그래서, 미국에서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이제 그 여러 번 하는데 가장 유명한 실험이 1952년에 아이비 마이크 실험이라고 합니다. 뭐, 아이비 리그도 아니고 마이크 하면 사람 이름인데 어떻게 저렇게 명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. 아이비 마이크. 1952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그 6.25 사변 중에 고치전이 그냥 벌어지고 있을 그 당시겠네요. 지금 휴전선 형태에서 서로 그 고지를 빼고 빼앗기는 그런 그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저런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이 아이비 마이크 실험은 그 마샬 제도에서 이제 마샬 제도 중에 엘릭섬이라는 그 섬이 이제 있답니다. 뭐 제도니까 섬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엘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. 이 마샬 제도는 그 태평양 그 한가운데 보면 그 마이크로네시아라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사람이 저 연구실 근처에서 자기가 마이크로네시아 뭐 명예 대사다 해갖고서 사무실을 가니까 그냥 뭐 깃발을 그냥 이 사무실 사면을 꽉 채울 정도로 세워놓고서 뭐 진짜 거기서 누가 오면은 자기가 그 대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. 어,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런 섬이죠. 그 마이크로네시아 우측에 있는 그 마셜 제도에서 특히 엘릭 섬에서 이제 이 수소폭탄 실험, 아이비 마이크 실험이 1952년에 행해집니다. 이 폭발력이 그야말로 10.4 메가톤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이 5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그때 히로시마도 뭐
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뭐 한 십수만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는데 나가사키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그게 500배라고 하면 이건 뭐 진짜 몇백만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그 이 핵폭탄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있죠.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그 이제 무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쓰게 되면은 뭐 모든 게 초토화되고 그 초토화된 데를 다시 그 어, 적국에서도 거기를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. 방사능 물질이 그냥 뭐 수북하게 쌓여 있을 테니까 그걸 처리하고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이게 점령하는데 그 적합한 그런 그 폭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. 단지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. 너희들 말 안 들으면은 이거 한 발 쏘면 너희들 뭐 다 죽을줄 알아.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. 자,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돈 좀 갖고 와. 뭐 좀 갖고 와.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비겁한 어, 진짜 비겁한 인간들이죠, 말하자면.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갖고서 먹을 걸 구한다는 건 거지나 다름없는 겁니다. 예. 자, 아이비 마이크 실험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최초로 실제 작동하는 수소폭탄을 폭발시킨 실험이다라는 얘기죠. 이게 무슨 뭐 실험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작동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실험 당시 폭발로 생긴 버섯구름 높이가 약 40km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네요. 와, 엄청납니다. 40km면은 백리죠, 백리. 하늘로 백리를 구름이, 버섯구름이 올라가니까. 그러니까 뭐 섬 전체가 다 날아갈 정도겠죠. 그만큼 폭발력이 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이후에는 미국은 여러 차례 수소폭탄 실험을 이제 이어갑니다. 그중에 이제 캐슬 브라보라는 실험이 1954년에 있었는데,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그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네요.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폭발을 하면서 방사능 낙진이 태평양 섬 주변 섬까지 다 확산이 됐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낙진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섬까지 전부 그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낙진을 맞은 사람은 그야말로 피폭이 되는 거죠. 근데 그 사고가 아니라 그 실험이죠. 그걸로 인해서 그 태평양 섬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또 거기에 그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던 군인들이 피폭이 돼갖고 국제적인 논란이 일어나게 했죠. 야, 이거 말이 되느냐? 왜 여기 와서 그 한식을 하느냐? 어? 그 참 거기 사는 사람들은 참 대책 없이 당하는 거잖아요. 그야말로. 그러니까 이게 실험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뭐 완전히 그냥 뭐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겠죠. 그 실험 후는 실험 전에 있던 것들이. 그다음에 이제 버섯구름이 이제 아까 40km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. 그 40km까지 올라간 게 전 지구가 또 자전하니까 그냥 또 바람 타고 뭐 그냥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뭐 방류했는데, 그게 또 뭐니 난리를 이제 치죠. 자, 그러나, 뭐 방사능도 사실은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희석이 되죠. 예,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축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겠죠. 그러나,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필터링 해갖고 이렇게 내보내고 처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재처리를 해갖고서 내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또 관찰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그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켜지는지 그거를 감시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어찌됐든 이건 뭐 단순한 군사적인 그런 모험이 아닙니다. 그 군사적인 실험을 넘어가 환경이 다 파괴되고 인간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막 남기니까 뭐 낙진 때문에 방사가 오염이 되면 어, 뭐, 뭐, 피부병도 생기고,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잘못돼갖고, 나중에 결혼해서 이세를 생산을 해도 또 유전적인 그 병에 노출이 된다든가, 조금 불행을 참 끌고 오는 이 무기가 바로 이 핵무기예요. 어찌됐든 그 방사성 물질이 참 낙진으로 인해갖고 주민들이 피폭당하고, 그러니까 뭐 해양 생태계나 그, 거기 뭐 큰 육지가 없으니까 섬 생태계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거 비난과 이거 핵실험 하지 마라, 하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즘 IAEA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NPT 그 NPT가 그 핵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조약이잖아요. 이것도 언젠가 한번 제가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네. 혹시 어, 시간이 되시면 김영로 TV하고 NPT 이렇게 동시에 검색을 하면 나올 겁니다. 자, 특히 그 캐슬 브라보 실험,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험은 미국 정부도 뭐 예상을 하지 못한 방사능 피해를 일으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핵실험을 규제해야 된다. 이렇게 촉발이 된 거죠.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뭐 대놓고 핵실험하는 나라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도 핵실험을 7차까지인가 했죠. 네. 1차 때 핵실험이 2006년 10월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선출직
그걸 이제 하고 있을 텐데 동네 체육대 뭐 한다라고 해서 가고서 그냥 그 비난하는 얘기를 좀 했더니 왜 이 좋은 날을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또 내가 욕을 먹고 먹었는데 이 참 우리 생각이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. 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무기인데 그걸 너무 그 핵 개발하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과정을 등한시하고 설마 설마 하다가 또 뒷돈 내주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. 정말 결국은 그럼 핵무기는 서로 안 써야 되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게 또 그 절차가 복잡하죠. NPT 탈퇴해야죠. 그러면 경제 제재 들어오죠. 이게 참 그거를 짊어지고 감당할 만한 지도자가 있겠느냐? 없을 겁니다, 아마. 자, 어찌됐든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핵무기 개발과 실험의 그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그 핵실험이 뭐 해양이고 뭐 섬이고 모든 생태계를 다 망가뜨려 버렸으니까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 미국이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은 과학적 성취이긴 하지만 동시에 인류에게도 큰 경고가 됐다는 얘기죠.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예요. 자, 수소폭탄은 단순히 군사력의 상징이 아니라 막대한 환경적, 인도적 비용을 수반하는 그런 무기죠. 환경이 파괴되면 그걸 복구시키려면 복구가 잘 되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가겠어요.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피폭을 당한다면 낙지를 맞아갖고서 사람 몸이 상한다면 그걸 또 어, 회복시켜 주는데 그리고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고 그런 인도적인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그 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거죠. 반인륜적인 거고 반인류적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야말로 누구 말하더라. 핵무기는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쓰지 않으려고 만든 무기다라는 얘기죠. 그러나 그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걸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협적인 존재가 되죠. 야, 뭐 수틀리면 내 쏴버릴 거야라고 우협을 하면 사실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든 그 무기라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진짜 아까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시체말로 빠이 같은 놈이 나와갖고서 그냥 쏴버리면 그 그냥 그때는 엉망진창 다 되는 거잖아요. 원상복구시키기도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도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하고 좋지 않은 그 이제 병적인 요소들이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습니다.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그 짓거리를 해갖고 지금 우리가 그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. 가장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근데도 그게 좋다고 그러는 인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. 자,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걸 책임 있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실험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그 발전된 기술이 오히려 큰 재앙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상과 같이 이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글쎄요, 소련도 역시 그 얼마 안 있다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되죠. 이제 기회가 되면 소련과 미국의 에, 핵무기 경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. 네, 이제까지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, 좋아요 꼭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게 관용의 날이 되겠습니다. 관용. 우리 말로는 관용이지만 물론 우리말에 이제 우리말 한자어가 이제 한자에서 나오는 그 이제 말이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돼요. 이게 너그러울 관자인가요, 저게? 그다음에 얼굴 용자. 그 너그러운 얼굴로 다 받아들여준다 이런 뜻 같아요. 관용이라는 게. 미국 영어로는 이제 톨러런스라고 하죠. 프랑스 말로는 이게 똘레랑스라고 합니다. 그러나 프랑스 사회는 이 똘레랑스의 이 폭이 이게 커갖고 어, 타민족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 종족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 다문화 사회가 됐죠. 그래서 사실 프랑스 축구팀을 보면 좀 웃겨요. 프랑스 팀인데 보면 흑인들이 껴요. 그는 이제 다 프랑스 국적을 줬으니까 뭐 프랑스인이라고 할 말 없는데 글쎄요 프랑스 하면 백인 국가 아닌가요? 그러나 이미 백인 국가가 아니다. 그 유럽 자체가 백인의 대륙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만큼 뭐 여러 종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무슬림이 상당히 그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. 유럽 대륙이 정말 이게 기독교를 믿는 대륙인지 정말 백인들이 사는 그 땅덩어리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톨러런스, 똘레랑스, 관용 이런 그 용어를 보면서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납니다. 지나침만
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. 이게 과유불급이잖아요. 정말 너무 경거망동해갖고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도 이런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사회의 어떤 그 정도가 고도화되는 그런 일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혹자는 뭐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라고 해서 야, 이 뭐 아주 국수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다문화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. 모든 걸 다 받아들여 갖고서 정말 요즘같이 이 군대 갈 젊은이들도 없는데 다문화로 이렇게 편입된 그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놓고서 과연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지 쉽게 얘기해서 적성국가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 유입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을 우리 군대에 집어넣었다.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예. 그래서 다문화 사회의 어떤 큰 그 폐해라고 하면은 어, 그 리모트 네이셔널리스트, 그러니까 원격지 민족주의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소위 어떤 특정한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이 다문화 사회로 유입이 돼갖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마이너리티이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어떤 소사이어티를 이렇게 형성한다면 그 집단은 본국의 훈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리모트 네이셔널리스트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. 그리고 어, 그 네이션 빌딩이라고 또 있죠. 와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세가 확장이 되면 우리 독립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, 진짜. 하여튼 오늘은 11월 16일로 수소폭탄에 관련된 이야기와 이 관용의 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물론 제가 이 관용의 날이 음, 지금 말씀드린 이 다문화적인 그런 요소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그런 기념일은 아닌데,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. 네, 이상 김정은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,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과 세계 관용의 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